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디컬 닥터 박유리입니다. 요즘 기능성 신발이나 패션 신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족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하일이 유행하면서 발의 모양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메디컬 닥터 오늘은 이렇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발과 발목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미병원의 곽완섭 원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러 가지 여가 활동으로 이 운동을 하면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목을 접지른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형외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가장 흔한 것이 아마 발목을 접지른 후에 병원을 찾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하게 있고 또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서 적당한 치료 기간 이후에도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목 관절 주위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환자들이 발목을 접질렀다 삐었다 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칠 수 있는 구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복숭아뼈라고 일컫는 비골이 있고 뒤꿈치뼈인 종골 그리고 발목뼈인 거골이 있습니다. 이 비골과 거골 사이에 전거비인대라는 인대가 있고 그리고 이 비골과 종골 사이에 종비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네, 손상의 강도에 따라서 전거비인대 단독 혹은 종비인대와 복합적으로 같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인대 손상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진료를 보러 갔을 때 인대만 다쳤다고 갔지만 보통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골절이 있는지를 하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급성 인대 손상 치료의 방법은 우선은 휴식을 취하고 냉찜질을 하고 압박을 취하고 그리고 손상 부위가 심장보다 조금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손상 부위를 높여 놓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손상 정도에 따라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압박 붕대 치료를 하거나 조금 더 붓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석고 부목을 고정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와 안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혹은 이런 손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인대는 늘어나서 치유가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발목 주위에 불안정성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대의 긴장도가 원래의 강도만큼 유지하지 못하고 늘어난 채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발목 주위에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네,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증상은 어떻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급성 족관절 염좌, 그러니까 쉽게 발목을 삔 이후에 한 10%에서 20% 사이에 이런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대 손상의 치료의 목적은 단순한 통증 감소가 아니고 원래 인대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복원 및 적당한 긴장도를 유지시켜서 생역학적 속성을 복구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앞서 말한 대로 그 긴장도를 원래 상태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손상이 있을 때 치료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대개는 한방치료를 통해서 통증이나 부종 감소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이런 인대의 생육학적 복성을 복구시키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만성 불안전성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성이 생겼을 때는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쉽게 심하진 않지만 보통 걸을 때 많이 아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목에 힘이 빠진다거나 걷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자꾸 붓는다. 그리고 자주 삔다. 예전만큼 운동 능력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불안정성을 절대로 치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발목뼈 중에서 앞서 말한 거골에
골과 연골이 손상을 받는 골, 연골 병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발목 주위에 있는 인대들의 염증이 생기는 건염, 그 잦은 손상으로 인해서 뼈가 튀어나와서 충돌을 일으키는 충돌 증후군, 그리고 심하게는 관절염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불안전성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발목의 내측을 밀면서 혹은 발을 앞으로 밀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정상보다 발목 외측이 많이 벌어진다거나 발목 관절이 앞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학적 검사나 이런 방사선 검사를 병행을 해서 이런 불안전성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발목 주위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기계를 이용해서 발목을 외측으로 미는 운동을 반복했을 경우에 발목 외측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서 발목의 불안전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런 그림과 같이 균형을 잡는 운동을 통해서 발목 주위의 다른 근육들과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운동도 하게 됩니다. 보통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화면과 같이 두 주먹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미는 운동을 반복한다거나, 이런 무거운 책과 수건을 통해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미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근력과 인대 강화 운동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런 운동 후에도 그 앞서 말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술은 뭐 쉽게 말하면 늘어나 있는 인대를 조금 더 그 원래의 강도에 가깝게 좀 짧게 해서 다시 붙여주는 수술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위에 있는 골막이나 지지대를 이용해서 좀 더 강화시켜주는 수술이고요. 최근에는 그 늘어나 있는 인대 자체가 회복 불능 상태로 심하게 다쳤거나 그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이식건이라고 하는 사체에서 가져온 인대를 이용해서 종비 인대나 전거비 인대를 새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시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대도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물렁뼈라고 말하죠. 이 연골도 손상을 잘 입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한 그 족관절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환자들은 보통 인대를 치료하려고 오는 경우보다는 그 인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생긴 합병증,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골이 벗겨진다거나 골에 구멍이 난다거나 하는 거골에 골연골 병변이 생김으로써 이에 대한 통증을 호소해서 이것을 치료하러 병원을 오는 경우가 더 흔히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거골에 하얗게 구멍이 난다거나 이렇게 발목 안에 있는 연골이 벗겨지는 이런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확연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미세 외상, 뭐 앞서 말한 자주 접지르는 일이 반복되었을 경우에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내분비 이상이나 뭐 색전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발목 안쪽에는 발목 뒤편에 발목 외측에는 앞쪽에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골연골 병변은 연골 자체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는 진단할 수는 없고요. CT나 MRI,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보통 그 병변이 작거나 그 병변 자체가 안정적일 경우에는 반깁스를 통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병변이 많이 크고 불안정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요즘은 대개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직접 보고 그 불안정성과 크기를 확인한 후에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발성 총공술이나 미세골절술이라는 이런 치료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수술은 대개 다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떨어진 연골 병변을 모두 다 제거를 하고 뼈에 이렇게 드릴이나 아니면 뾰족한
그 훅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 아래에 있는 뼈에 인위적으로 구멍이 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연골이 재생되도록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내시경적인 치료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연골이 재생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전에 수술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을 경우에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수술이 바로 자가 연골 이식술인데요. 자가 연골 이식술은 보통 본인의 무릎 부위에서 필요한 연골을 떼어서 발목에 병변이 있는 부위에 이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연골과 똑같은 초자 연골로 회복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병변의 크기가 클 때 경우에는 무한정 무릎에서 연골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 내측 병변을 할 때는 뼈에 인위적인 절골술을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로 절골술을 통해서 연골 이식을 한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변한 부위가 골 연골 병변에 있는 부위고요. 여기에 연골을 이식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치유되어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병변이 아주 큰 경우에는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연골 세포를 떼어서 배양한 후에 병변이 있는 부위에 다시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적은 세포로 배양이 가능해서 그 병변의 크기에 상관없이 시행할 수는 있지만 수술을 2번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아직 수술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실제 이런 부위에 연골 이식을 세포를 이식해서 하는 수술 장면입니다. 예, 주위에 보면 발가락이 휘거나 또는 변형돼서 이 신발 신기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또 병이 되는 건가요? 네, 그 흔히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엄지 발가락이 자꾸 휘고 발 내측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는 무지 외반증이라고 합니다. 대개 그 엄지 발가락에 제 첫 번째 있는 그 발등뼈가 발의 내측으로 그리고 발가락은 발의 외측으로 전이되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발가락이 자꾸 휘고 발 내측이 많이 튀어나오면서 그림과 같이 이쪽 발 안쪽 부위가 반쪽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대개 그 무지 외반증이 생겼을 때는 그 엄지발가락이 가지고 있는 체중 부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엉뚱한 부위, 즉 이렇게 보통은 2번째 발가락 아래 발바닥 쪽으로 굳은 살이 많이 배기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2번째 발가락 아래로 파고드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대개 병원을 찾는 이유는 발 내측의 통증 때문인데 이것은 발 내측에 저명낭이 과증식되면서 두꺼워지고 염증이 발생하여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 외반증이 왜 생기느냐 하면 대개는 요즘은 많이 이제 킬힐이라고 하는 하이힐을 많이 신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중년의 여성분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에게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선천적으로 발 모양이 평발이거나 발이 널찍하다거나 아니면 엄지발가락이 많이 길다거나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무지 외반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무지 외반증을 우리 검사하는 엑스레이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 발등뼈와 2번째 발등뼈가 많이 벌어지게 되고 엄지발가락과 발등뼈 사이에 이 각도도 많이 커지게 됩니다. 점점 이 각도가 커지게 되면 발가락은 점점 많이 휘게 되고 안쪽으로도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심한 정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 혹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무지 외반증을 수술하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프냐 하는 것인데 뭐 미용적인 이유로 인해서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뭐 신발을 좀 편하게 신는다든가 그 발바닥에 패드를 대준다든가 하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개 그 발가락이 휜 정도가 심해서 튀어나온 부위가 많이 아프고 결국에는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앞서 보여드린 엑스레이에서 측정한 그런 변형 각도와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관절이 적합하게 유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 중에 고르게 되는데, 대개 수술을 할 때는 두 가지 이렇게 절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발등 위에 절개선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뼈의 절골을 위해서 발 내측에 이렇게 절골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 발 내측에 있는 절개선을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수술 후에도 발등에 절개선을 만들지 않아서 미용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술 전후의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다 제거가 되고 휘어져 있는 발가락이 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무지외반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위에 보면 무릎에 관절염이 흔하잖아요. 그러면 발목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도 이 관절염이 발생하나요? 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골이 따라서 관절 간격이 소실되고 뼈에 변화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무릎과는 다르게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외상 후에 생긴 관절염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화면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관절에 있는 간격이 소실되어서 뼈 주위로 하얗게 경화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관절염 소견입니다. 보통은 뭐 주 증상은 아프죠. 많이 아프고 많이 걷거나 했을 때 붓거나, 심한 경우에는 언제 뭐 항상 부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발목이 돌아가는 변형 또한 생기게 되고요. 이런 관절염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진통 소염제 등의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약으로도 통증 조절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 중에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수술은 관절경이나 유압술, 절골술, 인공관절 추환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화면에 보시면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치료인데, 이렇게 벌겋게 활액망, 관절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이 많이 생겨 있고요.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이렇게 뼈가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내시경만을 통해서도 이렇게 염증을 제거하고 뼈 자체를 깎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절경 치료는 사실 근본적인 관절염의 치료는 아닙니다. 그 초기에 생기는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 줄 뿐이지, 연골이 손상되고 관절이 내려앉는 그런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심한 경우에 나이가 많고 수술한 후에 뭐 많이 활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관절 자체를 아예 고정을 시켜서 통증을 없애주는 고정술을 할 수가 있고요. 관절염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통 발목 내측으로만 있을 경우에는 그 절골 교정술을 통해서 발의 축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도록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교정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공관절 치환술인데, 이것은 수술 후에도 발목 운동 범위를 유지시킬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이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수술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이 족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외에 이 운동하다 다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발목 주위에서 가장 이제 흔히 다칠 수 있는 게 아킬레스건 파열이죠. 보통은 이제 파열되기 전에 염증이 있어서 병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을 경우에, 아니면 혹은 또 어느 순간 운동을 하다가 착지를 잘못했다든가, 굉장히 뭐 심하게 운동을 하다가 발이 비틀어졌다든가 하면서 파열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킬레스건이라 하는 것은 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발 뒤꿈치 뼈와 종아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 인대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칼이나 유리 같은 데 베이면서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뭐 운동을 한다거나 특히나 이렇게 발을 세운 채로 발 앞으로 점프했다가 착지를 할 경우에 뚝 하는 느낌과 함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을 때 우리가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환자가 엎드린 채로 이렇게 종아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누르게 되면 발목이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저절로 이렇게 굽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발목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없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파열된 부위가 이렇게 움푹 파여 들어가서 그 눈으로만 봐도 파열된 부위를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목을 움직여 보라고 했을 때 발목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아킬레스건이 괜찮냐?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종아리에서 발로 내려가는 다른 근육들이 발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에 의해서 그 어느 정도 자발적인 족관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발목을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도 아킬레스건의 파열은 동반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하면 뭐 초음파나 MRI를 하게 되는데 화면에서 보는 요 MRI 사진은 이 환자가 한 일주일 정도 동안 파열되는 걸 모른 채 지내다가 단순하게 발목 염좌인 줄 알고 그냥 물리치료만 하고 지냈던 환자입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아킬레스건 파열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개는 칼에 의해서 베이지 않는 이상은 이 뒤꿈치 뼈에서 한 2에서 6cm 정도 상방에서 많이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 부위에서 많이 파열되는 이유는 그쪽 부위에 많은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약해서 많이 파열되는 부위가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을 때 치료는 이전에는 통깁스죠. 보통 말하는 그 석고 고정을 통해서 하기도 했지만 뭐 재파열의 빈도나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의 재활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수술적인 치료를 한 후에 좀 더 빠르고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열된 부위를 봉합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뭐 최근에 이렇게 상처 부위도 작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도 나와 있어서 큰 미용상의 문제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끝으로 요즘 주변을 보면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잘 낫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요? 예, 외래 방문자 중에 발목 인대 손상만큼이나 흔한 것이 아마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일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이 아마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족저근막이란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기저부, 그러니까 발가락 앞쪽까지 붙는 두꺼운 섬유띠를 말합니다. 이 띠 위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보통 증상이 아주 전형적인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많이 아프다. 그래서 절뚝거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좀 걷다 보면 괜찮아져서 또 잘 걷는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증상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가장 그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부위가 발 뒤꿈치, 족저근막이 붙는 요 발 뒤꿈치 앞부분이고 그 외에도 발 내측이나 발가락의 기저부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대개는 과도한 운동을 많이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과다하게 운동을 했을 경우, 그리고 뭐 장거리 마라톤을 즐기시는 분이나 아니면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운동, 에어로빅이나 배구 같은 것을 충분한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고 했을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서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신발도 쿠션이 없는 구두나 하이힐을 오래 썼을 때 이렇게 발바닥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생겼을 때 치료는 보통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면 운동을 줄이고 그 신발을 불편한 걸 신었다면 신발을 좀 편한 신발로 바꾸어주는 그런 원인을 제거하고 교정해주는 치료가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병행해야 될 것이 아킬레스건은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깔창을 이용해서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약이나 주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체외 충격파 요법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치료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항상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아픈 쪽 발을 뒤로 내밀고 발바닥이 지면에 닿게 한 후에 뒤쪽 종아리 근육이 쭉 당기도록 이렇게 밀어주면서 종아리 근육에 있는 아킬레스건과 발바닥에 있는 족저 근막까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요.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면 똑같은 효과를 이용해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일 텐데요. 우리 몸을 하루 종일 지탱해주고 또 우리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발. 모든 질환이 그렇듯 이 증상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하셔서 튼튼한 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